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68, 40년 전 28배 과부가 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알람이 울렸어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죠. 추운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손은 얼어붙었고 발은 시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3살 준호와 돌진한 수진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준호가 배고프다고 보챌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울음조차 제대로 뱉지 못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없는 서름을 겪었던 거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시장으로 달려갈 때면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아서요. 시댁에서는 재혼하라고 했습니다. 젊은데 혼자 어떻게 사냐고 애들은 자기네가 키우겠다고 했죠. 친정에서도 비슷했어요. 애들 맡기고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내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루에 3가지 일을 했어요. 새벽에는 시장에서 좌판을 깔았고, 오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계단을 청소했어요. 쉬는 날 같은 건 없었죠.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어요. 준호가 중학생이 됐을 때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자기도 갈 수 있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엄마가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밤마다 가계부를 펼쳤어요. 1,000원, 10,000원 단위로 아꼈습니다. 버스 대신 걸었고 점심은 굶기도 했죠.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만들기 위해서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작은 분식집을 열 수 있었어요. 월세로 들어간 좁은 가게였지만 제 가게를 갖게 된 거였죠.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적자가 나는 달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수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가 맛있다고, 자주 오겠다고 말해주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행복했어요.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호는 회사원이 됐고 수진이는 간호사가 됐어요. 2 아이 모두 제 힘으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죠.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분식집으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가를 하나 샀어요.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일하지 않아도 돈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돈으로 재개발 지역 주택에 투자했어요. 3년 뒤 집값이 3배로 올랐습니다. 분식집을 정리할 때쯤 총자산이 15억 정도 됐어요. 상가 건물 하나, 아파트 2채.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장 좌판에서 시작했던 제가 이만큼 모았다는 게요. 준호와 수진이는 효녀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왔고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을 달아줬어요. 2 아이 모두 잘 커줘서 고마웠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올해 초였어요.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를 만났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라고 했어요. 치매 전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신을 잃으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40년 동안 고생하며 키운 자식들이지만 치매에 걸린 노인은 부담이 될 테니까요. 지난 명절 때 며느리와 딸이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우리 엄마도 그렇다고 했던 말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시험해보기로 했죠. 내 자식들이 정말 효자, 효녀인지 아니면 내 재산만 노리는 건지 알아보기로 말입니다. 결심을 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찾아왔어요. 퇴근 후였는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죠. 며느리 미선이도 함께였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동자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몇 초 동안 말없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대답했죠. 응, 밥 먹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준호와 미선이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다 보였습니다. 그들의 걱정 섞인 표정, 불안한 눈빛, 입술을 깨무는 모습까지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깜빡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제 반응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그저 웃기만 했죠. 며칠 뒤 수진이가 왔습니다. 딸이라서 더 자주 오곤 했어요. 그날은 계획대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오자마자 물었어요. 수진아, 너 점심 먹었니? 네, 엄마. 먹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물었습니다. 너 밥 먹었어? 수진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방금 물어보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랬냐며 멍하게 웃었죠.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또 10분쯤 흘렀어요. 세 번째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밥 먹었냐고요? 이번엔 수진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걱정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수진이의 남편 재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함께 왔어요. 평일인데도 둘 다 휴가를 낸 모양이었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종합검진 받으러 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순순히 따라 나섰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MRI도 찍고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문제풀이 검사도 하고 기억력 테스트도 했죠.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는데 저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않더군요. 대신 준호와 수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진료실 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입니다. 심해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차 진행될 수 있어요. 준호와 수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진짜 어두운 건지 어두운 척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제 연기를 멈출 수는 없었죠. 진료실에서 나온 두 남매가 저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효자의 말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집에서 두 남매가 나눈 대화를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오빠, 엄마 저 상태로 혼자 계시기 힘들 것 같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상가 관리도 제대로 못하실 텐데. 준호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상가 관리.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걱정하는 게 내 건강이 아니라 내 재산이었구나. 며칠 뒤 또 준호가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봉투를 들고 왔더군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꺼내 놓았어요. 엄마, 이거 좀 봐요. 상가 관리하기 힘드시죠?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위임장이었습니다. 상가 관리 권한을 준호에게 넘기는 서류였죠. 저는 서류를 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일부러 천천히 읽는 척했습니다. 이게 뭔데? 엄마가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제가 월세 관리 다 해드릴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급했어요. 빨리 서명하기를 바라는 게 보였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고. 한 글자 한 글자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준호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명을 끝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챙기더니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준호가 돌아간 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4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재산. 새벽 시장에서 식당 설거지통에서 계단 청소를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자식들을 시험하고 있는 제 모습이 처량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했죠. 며칠 뒤 수진이도 왔습니다. 역시 서류를 들고 왔더군요.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 서류였어요. 엄마, 아파트 두 채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제 명의로 옮겨 놓을게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수진이도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조급한 눈빛. 엄마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재산이 걱정이었던 거죠. 저는 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요. 수진이가 서류를 챙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두 남매가 모두 떠난 뒤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 날 확신하게 됐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또 함께 왔거든요. 이번엔 요양병원 팸플릿을 들고 왔더군요. 벌써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기는 계속됐어요. 매일매일 치매 환자를 연기하며 살았죠. 아침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는 척했습니다. 불 위에 주전자를 올려두고 거실로 나왔어요. 한참 뒤 수진이가 황급히 달려왔죠. 엄마 큰일 날 뻔했다며 가스불을 껐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 깊은 곳엔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같은 반찬을 연달아 만들었습니다. 월요일에 시금치 무침을 만들었고 화요일에도 시금치 무침을 만들었죠. 수진이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어제도 이거 만들었다고 기억이 안 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랬냐며 멍하게 웃었죠. 손주 이름도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준호의 아들 민준이가 왔을 때였어요. 저는 일부러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민수 왔네.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죠. 할머니, 저 민준이잖아요. 아, 그래.
할머니가 헷갈렸네. 며느리 미선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손주 이름도 못 알아보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 동정도 없고 애정도 없는 그저 관찰하는 눈빛이었죠.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양보호사. 한 분 모시는 게 어때요? 왜? 난 괜찮은데.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가스불 사고도 날 뻔했고. 준호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랬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김순자라는 분이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인상이 다정했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죠. 준호가 보낸 사람이니 감시자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순자 씨는 진심으로 저를 돌봐주는 것 같았어요. 말도 부드럽게 걸어주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줬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털어놓기로요. 순자 씨, 사실은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제가 치매 환자를 연기하고 있다는 것, 자식들이 제 재산만 노린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 그래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순자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사모님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는 어르신들 정말 많아요. 제가 돌본 분들 중에도 순자 씨도 비슷한 경우를 여러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모자가 됐어요. 순자 씨가 제 연기를 도와주기로 한 거죠. 일주일 뒤 순자 씨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준호 씨 어머님이 오늘 외출하셨다가 집을 못 찾으셨어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죠. 하지만 준호는 믿었어요. 다행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모셔왔는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침통해졌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죠. 하지만 진짜 걱정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준호, 미선, 수진, 재호가 모두 모였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죠. 하지만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오빠 이러다 엄마 큰일 나겠어. 요양원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벌써 요양원 얘기가 나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벌써요? 수진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집 밖으로 나가서 길을 잃으셨다잖아.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몰라. 준호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근데 비용이 문제야. 좋은 데는 월 300이야. 미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상가 월세로 내면 되지 않을까요? 월 400씩 들어온다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재산 얘기였어요. 제 건강이 걱정이 아니라 돈이 걱정이었던 거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근데 엄마가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시면 좋을 텐데. 무슨 뜻이야? 수진이가 물었어요. 나중에 치매 심해지면 법적으로 재산 처분 어려워. 지금 증여받거나 명예 이전을 해두는 게.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온전할 때 재산을 넘겨받겠다는 거였죠. 수진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상가랑 아파트 두 채 지금 팔면 15억 반씩 나눠도 7억씩이네.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야, 아직 장모님 살아계신데. 미리 계획 세우자는 거지. 상속세 폭탄 맞는 것보다 낫잖아.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었어요. 새벽 시장 좌판에서, 식당 설거지통에서, 아파트 계단 청소를 하며 번 돈으로 키웠죠.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제가 댔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제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15억을 반으로 나누면 7억씩. 그렇게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죠. 제가 방 안에서 듣고 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수진이가 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젯밤의 대화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다정했죠. 엄마, 우리가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 한번 같이 가볼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가보겠다고.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요.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호가 낯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였죠. 엄마, 이분이 상가 시세 좀 봐주신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팔 거야? 아니요, 그냥 요즘 시세가 궁금해서요. 부동산 중개인이 상가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팔면 8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개발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알아봤어요. 탐욕의 빛이었죠. 8억이라는 숫자에 반응하는 눈빛. 아들의 눈에서 그런 빛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개인이 돌아간 뒤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이미 한 달 전에 위임장에 서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완전한 소유권을 원하는 것 같았죠. 며칠 뒤 수진이가 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로 바꿔드릴게요. 난 직접 낼 수 있어. 엄마 깜빡하실까봐요. 지난달에도 연체됐잖아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관리비를 밀린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거짓말을 했죠. 자연스럽게요. 며칠 뒤 수진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도 서류를 들고 왔더군요. 요즘 들어 자식들이 올 때마다 서류를 가져왔어요. 엄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일부러 자세히 보지 않고 사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요. 치매 환자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수진이가 서류를 챙겨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수진이가 돌아간 뒤 순자 씨가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이거 단순 자동이체가 아니에요. 아파트 임대관리권한 위임장입니다. 알았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상가에 이어 아파트까지. 제 재산이 하나씩 아이들 손에 넘어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호와 수진이가 함께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엄마, 이야기 좀 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들잖아요. 난 괜찮은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가스 켜놓고 깜빡하셨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팸플릿이었어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깨끗하대요. 팸플릿을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고급스러운 시설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한 달에 350이에요. 비싸네.
준호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상가 월세로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월 400씩 들어오잖아요. 역시 계산을 다 해뒀더군요. 제 상가 월세가 얼마인지, 요양원비가 얼마인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내 집에서 살 거야.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매일 전화하고 찾아오고. 우리도 힘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끝까지 가봐야 했으니까요. 그럼 오지 마. 뭐라고요? 힘들면 오지 마. 난 혼자서도 괜찮아. 수진이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가 수진이를 말렸어요. 엄마, 우리가 이러는 게 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내가 요양원 가면 너희가 편하겠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서로 눈치만 봤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제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봅니다. 이제 그만 가.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와 수진이는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준호 씨와 수진이 씨가 카페에서 만난대요. 어디? 집 근처 스타벅스요. 제가 몰래 가볼까요? 아니요. 내가 갈게요.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어요. 창문 너머로 준호와 수진이가 보였죠.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엄마가 요양원 가기 싫다는데? 어떡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계속 설득해야지. 근데 그것보다 엄마가 증여 준비를 전혀 안 해놓으셨어. 나도 걱정이야. 나중에 정신 완전히 없어지면 법적으로 처리 못하잖아. 며느리 미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파워 오브 어토니 받아두는 건 어때요? 포괄적 위임장이요. 엄마가 사인 안 하실 것 같은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씩 유도하는 거죠. 상가 관리 어렵다고, 아파트 세금 복잡하다고 하면서요. 미선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들렸어요. 수진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한 번에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요양원은 꼭 보내야 해. 집에 계시면 우리가 뭘 하는지 다 아시잖아.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가 재산 관리를 편하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가운 도자기 표면이 손바닥에 느껴졌죠. 40년 동안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밤새 일하며 학비를 벌었고, 아플 때 간호했고, 기쁠 때 함께 웃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제 재산을 어떻게 빼앗을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다리가 무거웠죠.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죠. 제 재산을,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요. 샵 챕터.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순자 씨가 인터넷으로 찾아준 곳이었죠. 30년 경력의 김영호 변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에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재산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자식들로부터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해지더군요. 자식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노인. 처음 보는 사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치매를 연기한 것,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는 것, 카페에서 들은 대화까지요. 그리고 순자 씨가 녹음해둔 파일들을 들려줬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녹음을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준비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자식분들이 성년 후견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뭔가요? 어르신이 판단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보통 가족이 후견인이 되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재산을 완전히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재산 신탁입니다.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사망하실 때까지 수익으로 생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었어요. 재산 신탁의 종류, 절차, 비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복잡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정신은 멀쩡했으니까요. 신탁으로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일주일 정도면 모든 서류 준비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재산을 지킬 방법을 찾은 거였어요. 일주일 뒤 모든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상가, 아파트 2채, 예금까지 전부 신탁으로 묶었어요. 신탁회사에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했고, 제가 사망하면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여전히 제가 치매 환자인 줄 알았죠. 여전히 제 재산이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 또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가 부동산 중개인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었어요. 엄마, 상가 매수 의향 있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안 팔아. 준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10억을 준대요. 시세보다 2억 높아요.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비싸게 사려고 할까요? 왜 비싸게 사려고 해? 재개발 호재래요. 지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없었어요. 제가 직접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했었거든요. 준호가 급하게 팔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 판다니까. 엄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10억이면 엄마 아니, 우리. 준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실수였죠. 본심이 나온 거였어요. 우리라고 했지. 엄마 돈인데 왜 우리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하는 게 역력했어요. 실수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나 바보 아냐. 다 알아.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중개인과 함께 조용히 나갔어요. 3일 뒤 예상대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준호와 수진이가 함께였어요. 상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엄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안 해.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치매 심해지면 법적으로 재산 처분 못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니네가 챙겨 먹으려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 수진, 미선, 재호 모두 말이 없었어요.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이렇게 화낸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네 사람이 나간 뒤 순자 씨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기계였지만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자식들의 탐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울며 말하는 소리, 준호가 재산 처분을 재촉하는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 아이들을 키웠어요. 밤새 일하고, 아플 때 간호하고, 기쁠 때 함께 웃었습니다. 그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누르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어요. 제 재산을, 제 존엄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녹음 파일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가족회의를 소집하시죠. 언제가 좋을까요? 다음 주 일요일이 어떠십니까? 자녀분들 다 모일 수 있는 날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집으로 오라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썼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알겠다고 수진이도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아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재산을 넘겨주려나 보다 싶겠죠. 하지만 그날은 그들에게 충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반격의 날이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끝낼 거예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약속한 시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 가족이었죠. 며느리 미선과 손주 민준, 민서까지 4명이 왔어요. 곧이어 수진이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사위 재호와 손녀 지우까지 3명이었죠. 총 9명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도 했고 깔끔한 옷을 입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멍하지 않았어요. 또렷하고 선명했습니다.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응. 오늘따라 머리가 맑네. 수진이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로 다 부르셨어요? 거실 중앙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미선, 수진, 재호. 4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치매라고 했지. 거짓말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치매 연기했어. 2달 동안. 너희를 보려고.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쳐. 내가 말할 거야.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순자 씨가 노트북을 TV에 연결했습니다. 큰 화면이 켜졌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상가랑 아파트 2채 지금 팔면 15억 반씩 나눠도 7억씩이네. 수진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맞아. 나중에 치매 심해지면 법적으로 재산 처분 어려워. 지금 증여받거나 명의 이전을 해두는 게
상속세 폭탄 맞는 것보다 낫잖아.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집에서 나눴던 대화도 이어졌어요.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던 대화들이 전부 흘러나왔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호는 고개를 숙였죠. 수진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이게 뭐냐고. 너희의 본 모습이지. 효자, 효녀 가면 벗으면 이게 진짜 얼굴이야. 엄마, 오해예요. 우리가 준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40년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떨었던 내 손 기억나. 겨울에 계단 청소하며 얼었던 날들 기억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누르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니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내 삶을 갈아 넣어서 만든 거야. 시장 좌판에서, 식당 설거지통에서, 계단 청소하며 번 돈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밤마다 가계부 펴고 1,000원, 10,000원 아끼던 거 기억 안 나?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녔던 거, 점심 굶었던 거 다 잊었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요. 울지 마. 니네가 울 자격 없어. 손을 들어 수진이를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너희 엄마가 치매 걸렸다고 생각했을 때 뭐 했어? 걱정했어. 아니잖아. 재산 계산했잖아. 춘자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비해둔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재산 신탁 계약서야. 내 모든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겼어. 상가, 아파트, 예금 전부. 니네는 한 푼도 못 받아. 준호와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미선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유산, 없어.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너희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쓸 거야. 엄마,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빌었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미선과 재호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하지만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의 내용이 떠올랐으니까요. 들켰으니까 미안한 거잖아.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니네가 진심으로 날 걱정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상가 시세 물어볼 때, 아파트 위임장 받을 때, 요양원 팸플릿 보여줄 때. 그때 진심이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모두 거짓이었으니까요. 너희는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 재산이 필요했던 거야. 춘자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지 알아? 유언장이야. 법적으로 공증받은 거. 너희한테는 법적 최소 유류분도 안 줘.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주실 거예요? 응. 한 푼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 동안 니네한테 다 줬어. 이제 남은 건 내 거야. 내가 번 거고 내가 쓸 거야.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반성할게요. 제발. 반성.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성은 들키기 전에 하는 거야. 너희는 끝까지 숨기려고 했잖아. 카페에서 비밀 회의하고 서류 몰래 준비하고. 그게 반성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제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네, 사람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순자 씨, 손님들 배웅해드려. 순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 가족과 수진이 가족이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손주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40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자식들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슬픔이었죠. 거실이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내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우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내 사람. 준호, 미선, 수진, 재호. 모두 떨고 있었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도 울며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가 너무 나빴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미선이가 기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제일 나빴어요. 제 욕심 때문에. 오빠까지. 재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자식들이었으니까요. 일어나. 짧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난 준호와 수진.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죠. 미선과 재호도 일어났어요.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밖에 하늘은 맑았어요.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28배 과부가 됐잖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재혼하라고 했어. 애들 맡기고 새 인생 살라고. 근데 못했어. 니네가 너무 예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 그때가 떠올랐어요. 준호, 너 3살 때 매일 밤 아빠 찾아 울었어.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언제 와? 그렇게 울면서도 엄마 품에서만 잤잖아.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맹세했어. 이 아이들 절대 외롭게 안 만들겠다고. 그래서 악착같이 벌었어. 새벽 시장, 식당 설거지, 계단 청소. 뭐든지 했어. 수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다 잊었어. 엄마가 늙고 쓸모없어지니까 짐이 됐지. 재산만 남은 짐? 아니에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알아. 너희도 살기 힘들겠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 나온다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엄마가 몰랐을 것 같아.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이 너도.
병원에서 야근에 당직에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가 그것까지. 순자 씨가 알려줬던 겁니다. 자식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요. 근데 그게 내 재산 훔쳐갈 이유가 돼. 여전히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힘들면 왜 솔직히 말 안 했어? 엄마, 나 힘들어. 도와줘.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거짓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웠던 거지. 나이 먹어서도 엄마한테 손 벌리기가. 그래서 몰래 훔치려고 한 거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줄 것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탁 계약은 그대로야. 유언장도 안 받고. 하지만 한 가지 기회를 줄게. 준호와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1년. 딱 1년만 진짜 효도해봐. 재산 바라지 말고 진심으로. 그럼 생각해 볼게. 엄마, 수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에 떨어졌어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진심으로 할게요. 준호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꼭 보여드릴게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어요. 조건이 더 있어. 네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너희끼리 재산 얘기 절대 하지 마. 한 번이라도 들키면 끝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자주 와. 진짜 엄마 보고 싶어서 오는 거. 알겠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손주들한테 잘해. 니네가 나한테 못했던 거 애들한테는 해줘. 그게 제일 중요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화해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새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다시 봤습니다. 네, 사람이 서 있었어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밝아졌습니다. 기억해.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근데 신뢰는 한 번 깨지면 영원히 못 돌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네. 엄마 명심할게요.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간 뒤 순자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차 한 잔씩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모님, 잘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너무 쉽게 용서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건 자식분들 몫이고요. 순자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준호와 수진이가 증명해야 할 차례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요. 1년 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자식들이 진짜 변할지 아니면 또다시 실망시킬지. 하지만 최소한 기회는 준 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엄마로서 마지막 잡이었으니까요.